제 이름은 김옥자입니다. 올해 71세가 되었어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 실버타운으로 왔어요. 첫째 태식이, 둘째 태호, 막내 태희. 세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죠.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 힘들게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식들 얼굴 보는 게 괴로워 이곳에 왔습니다. 실버타운에 온 첫날, 짐을 풀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봤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태식이가 첫 돌 때 찍은 사진, 태호가 유치원 졸업식 때 찍은 사진, 태희가 피아노 발표회 때 찍은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자식들 웃는 모습만 봐도 힘이 났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잠 잘 시간도 없이 일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어요. 태식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태호가 취직했다고 연락 왔을 때, 태희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태식이는 비트코인에 빠져 가정을 망쳤고, 태호는 회사 돈을 써버렸고, 태희는 사위와의 다툼에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자식들 얼굴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내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실버타운에 오게 됐어요. 이사 오는 날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어요. 섭섭했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자식들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겁났거든요. 택시를 타고 오면서 우리 동네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동네인데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버타운에 도착해서 방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아담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좋았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했어요. 이제 여기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죠. 짐을 풀면서 옛날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만들어준 종이꽃,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목걸이, 엄마가 물려주신 반지.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에요. 이걸 다 버리고 올까 생각도 했지만 차마 그럴 순 없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더 외로워졌어요. 집에 있었다면 이맘때쯤 TV 보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눴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옥자야, 이제부턴 너를 위해 살자. 지난 일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곳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자식들에 대한 미련과 원망은 모두 내려놓는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그렇게 적으면서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첫날 밤이었어요.
제가 왜 자식들 때문에 실버타운에 오게 된 건지 말씀드릴게요. 태식이는 제 첫째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의젓해서 기대가 컸죠. 공부도 잘해서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죠. 그때만 해도 태식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식이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5살 때 이미 덧셈 뺄셈을 척척 해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도 받았죠. 중학교 때는 과학 올림피아드에 나가 전국 2등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 태식이는 꼭 크게 될 거라고 믿었죠.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태식이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장학금도 받고 교수님들의 추천도 받아 좋은 인턴십도 했죠. 3학년 때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큰 IT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어요. 그때 태식이가 보내준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졸업할 때는 대기업 IT 부서에 취직했어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싶었죠.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태식이가 저를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엄마, 이제부터 제가 엄마 책임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고생한 게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태식이가 비트코인이란 걸 알게 됐대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뭘 그리 열심히 하냐고 물으면 엄마, 이게 미래예요.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태식이는 비트코인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시장 동향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끔 저한테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태식이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들이 또 뭔가 대단한 걸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불행의 시작일 줄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태식이의 열정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아들을 믿기만 했어요. 태식이가 점점 비트코인에 빠져들더니 어느 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엄마, 제가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던지 불안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게 걱정됐거든요. 아들아, 지금 너가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만둔다고?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떠니? 라고 말했죠. 하지만 태식이가 워낙 열심히 설명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니 저도 점점 설득당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똑똑하니까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태식이는 자기 월급을 모두 비트코인에 투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돈을 벌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투자금의 몇 배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태식이가 얼마나 신나했는지 몰라요. 엄마, 내가 말했잖아요. 이게 미래라고요. 태식이는 매일 밤 비트코인 가격 변동을 체크하고 각종 경제 뉴스를 분석하느라 바빴어요. 그 돈으로 태식이가 결혼도 하고 집도 샀어요. 며느리도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결혼식 날 태식이가 신부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모든 하객들이 부러운 눈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도 낳고 정말 행복해 보였죠.
저는 그제서야 안심했어요. 역시 우리 아들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태식이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말을 안 해줬어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는 걸요. 태식이가 가진 돈을 모두 잃었대요. 빚까지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태식이가 대출까지 받아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집도 날리고 차도 팔고. 그래도 빚은 다 갚지 못했대요.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나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에 놀라지도 않아요. 손주도 보기 힘들어졌지만 어쩌겠어요. 태식이는 망가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지만 그건 그저 빈말이었죠. 현실은 냉혹했어요.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들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뒤로 태식이는 계속 빚 때문에 저한테 손 벌리곤 해요. 처음엔 도와주려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다짐하면서 도와줬죠. 하지만 그 마지막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매번 실망만 안겨주는 아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태식이가 또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폭발했어요. 너 정신이 있니? 그걸로 망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태식이는 여전히 꿈 같은 소리만 해요. 엄마,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전 더 이상 태식이를 믿지 않아요. 한때 그토록 똑똑하고 의젓하던 제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어느 날 태식이가 술에 취해 찾아왔을 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도 울었지만 더 이상 돌봐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태식이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제 아들인데 지금은 그저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가끔은 제 탓인 것 같아 괴로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하고요. 어릴 때부터 너무 칭찬만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돈의 소중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일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그만두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다른 사람들의 자식 자랑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들이 승진했대요. 우리 딸이 박사 학위를 땄어요. 그 말을 듣는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죠. 태식이도 한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태식이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이제는 태식이를 생각하면 분노와 실망감만 듭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제 아들인데 이제는 그저 고통의 근원일 뿐이에요. 결국 저는 실버타운으로 왔어요. 더는 못난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태식이와의 연을 끊는 게 아프지만 이게 저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요. 이제부터는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자식 때문에 평생 희생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제 삶을 찾을 차례예요. 연락도 받지 않을 거고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이게 저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요.
둘째 태호는 착하고 순했어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어릴 때부터 태호는 특별히 똑똑하다거나 재주가 뛰어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 아이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이는 없었죠. 학교 다닐 때도 늘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도 하고 동생 태희 도시락도 싸줬어요. 태호가 중학생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태호는 공부는 조금 뒤처지지만 이렇게 성실한 아이는 처음 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태호는 이런 아이니까 언젠가는 빛을 볼 거야 그렇게 믿었죠. 고등학교 때 태호가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말렸는데도 엄마,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야죠. 라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착하디 착한 우리 아들. 그래, 넌 꼭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대학은 지방 국립대를 갔어요. 서울 가는 건 무리였지만 그래도 국립대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태호는 대학 다닐 때도 방학마다 공장에서 일하고 학기 중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보태고 정말 대견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태호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태호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승진도 빨랐어요. 입사한 지 5년 만에 대리가 되고 3년 뒤에는 과장까지 됐어요. 그 즈음에 태호가 결혼했어요. 며느리는 태호와 비슷하게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둘이 정말 잘 어울렸죠. 결혼하고 1년 만에 첫 아이를 낳고 3년 뒤에 둘째도 낳았어요. 손주들 보면 정말 기뻤어요. 태호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태호가 회사 돈을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태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던 태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태호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회사에도 찾아가 봤어요. 하지만 태호는 이미 출근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때 느꼈어요. 뭔가 정말 크게 잘못됐다는 걸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태호가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태호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고백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태호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가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며 너희들 키웠겠니?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태호가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을 샀는데 그때 대출을 많이 받았대요. 신혼 때는 괜찮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비가 급격히 늘어났대요. 거기에 둘째까지 태어나니 상황이 더 어려워졌대요. 태호가 말하길 처음에는 월급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대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일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생활비는 계속 늘어가고 결국 카드를 긁기 시작했대요.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태호는 사채업자를 찾아갔대요.
처음에는 조금만 빌렸다가 갚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이자가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더래요. 빚을 갚으려고 더 많은 돈을 빌리고 그 빚을 갚으려고 또 빌리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결국 태호는 나쁜 선택을 했어요. 회사 돈에 손을 대게 된 거죠. 조금만 쓰고 갚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대요. 회사에서 발각되기 전에 갚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들통나고 말았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착하고 성실하던 태호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원망도 되고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태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동시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아들의 힘든 사정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고요. 결국 제 적금을 깨서 태호의 빚을 갚아줬어요.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는데. 하지만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죠. 통장에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제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꼭 갚겠다고 약속했죠. 그때 태호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어요.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태호가 절 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가끔 통화가 되더라도 어색해하면서 빨리 끊으려고 해요. 제 마음이 어떨지 생각은 해봤을까요? 태호를 만나려고 수없이 노력했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죠. 죄송해요, 엄마. 지금 너무 바빠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런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태호네 집에 가보니 며느리가 나오더라고요. 태호는 출장 갔다고 하면서 어색해 하더라고요.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막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우리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구나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이런 자식들 때문에 제가 실버타운에 온 거예요. 더는 볼 수가 없어서요. 태호 얼굴만 봐도 제가 줬던 돈 생각나고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요. 차라리 연을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 와서 처음 며칠은 울기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이 모양인가 싶어서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자식들 생각으로 가슴 아파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 살려고요. 가끔 태호에게서 문자가 와요. 엄마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문자예요. 전 답장하지 않아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보고 싶기도 해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하지만 그 마음을 꾹 눌러 참아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태호야, 넌 이제 어른이잖아.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해.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지 마.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너희들 때문에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연락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가자.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태호를 걱정해요. 잘 지내고 있을까? 회사는 다니고 있을까? 아이들은 잘 크고 있을까? 그래도 이제는 내 삶에 충실하려고 해요. 자식들과 연을 끊는 게 마음 아프지만 이게 나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요. 앞으로는 나를 위해 나답게 살아갈 거예요. 막내 태희는 우리 집 꽃이었어요. 똑똑하고 예쁘고 모두의 사랑을 받았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태희가 달라졌어요. 아니, 어쩌면 태희는 늘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태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전 기뻤어요. 좋은 집안에 듬직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안심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식 날 사위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왔어요. 하객들 앞에서 실수를 연발하더라고요. 그때 태희의 눈빛이 어둡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야 했는데 결혼 초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태희가 가끔 전화해서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도 낳고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어느 날 태희가 멍이 든 얼굴로 찾아왔어요. 사위가 술을 마시면 손찌검을 한다더라고요. 그때 제가 태희에게 말했어요. 그런 남자와 살면 안 돼. 이혼해. 하지만 태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애들 때문에 참을게요. 제가 노력하면 남편도 변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슬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태희는 점점 더 말라갔어요. 얼굴엔 늘 근심이 가득했고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죠. 제가 물어볼 때마다 괜찮아요. 엄마? 라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어느 날 태희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사위가 또 손찌검을 했대요. 이번엔 심각했어요. 전 병원으로 달려갔죠. 태희의 얼굴은 엉망이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입술은 터져 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그제야 태희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사위는 재산을 숨기고 아이들을 볼모로 태희를 협박했죠. 태희는 힘들어했어요. 그런 태희를 보면서 저는 자책했어요. 왜 진작 강하게 말리지 않았을까? 왜 더 일찍 태희를 구해내지 못했을까? 이혼 후 태희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요. 왜 그때 그냥 넘어갔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죠. 태희는 이혼 후에도 힘들어했어요. 직장에서는 이혼녀라고 따돌림 당하고 아이들은 아빠를 찾아 울고 태희의 얼굴에서 웃음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러다 태희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태희가 술에 취해 전화해서 엄마, 나 다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태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태희는 점점 더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엄마는 이해 못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라는 말만 반복하고요. 어느 날 태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태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났더라고요.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후로 태희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가끔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잘 크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그만두려고 해요. 태희야, 넌 왜 그렇게 살았니?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너가 그렇게 됐을까? 너가 행복하기만을 바랬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이제는 태희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내 잘못인 것 같아 괴롭고 한편으로는 태희가 원망스러워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왜 엄마 말을 듣지 않았을까? 결국 저는 실버타운으로 왔어요. 더는 자식들 생각으로 가슴 아파하고 싶지 않아서요. 여기 오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져요. 자식들 얼굴 안 봐도 되고 그들의 불행한 소식 들을 일도 없으니까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자식 걱정하며 보내고 싶지 않아요. 여기 실버타운에서 만난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죠. 이제는 자식들보다 이 친구들이 더 가족 같아요. 태희야, 이제 그만하자. 너도 너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살자.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 넌 너의 선택을 했고 난 내 선택을 했어.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꽤 좋아요. 여기서 새로운 취미도 찾고 친구들도 사귀고 자식들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는 정말 자식들과 연을 끊으려고 해요. 그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이게 나을 거예요. 그들도 저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고 저도 그들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요. 실버타운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이곳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두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사연을 알게 되었죠. 놀랍게도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박말자 할머니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날렸대요. 아들이 주식에 빠져 회사 돈을 날리고 빚독촉에 시달리다 잠적했다고 해요. 이제는 연락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말자 할머니 얼굴에 핀 주름이 저와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자식 걱정에 쌓인 주름이겠죠. 장만수 할아버지는 딸이 해외로 이민 가면서 홀로 남겨졌대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왔는데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는 1년에 한 번 생일 때나 겨우 연락이 온다고 해요. 내가 죽어도 딸이 올까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아팠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자식들 간의 재산 분쟁으로 괴로워하셨어요.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고 서로를 고소하고 그 와중에 영희 할머니는 어느 자식 편도 들 수 없어 속만 타들어 간다고 하셨죠. 차라리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내 아픔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세대가 겪는 공통된 아픔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지냈어요. 때론 울기도 하고 때론 웃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왔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었어요. 실버타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노래교실, 요가, 원예 수업.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원예 수업이 좋았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가꾸는 일이 제 마음도 함께 치유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옥순 할머니와는 특히 가까워졌어요. 옥순 할머니도 저처럼 세 자식을 두셨는데 모두 연락이 끊겼대요. 자식 키우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씁쓸하게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는 자주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자식 얘기로 시작해 한숨만 쉬다 끝나곤 했는데 점점 다른 주제로 대화가 넓어졌어요. 우리의 젊은 시절 이야기, 꿈꾸던 미래, 지금 하고 싶은 일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번졌죠. 실버타운 앞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도 일과가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 이슬 맺힌 잔디를 보며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때만큼은 자식 생각도 잊을 수 있었죠. 점점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저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밤에 홀로 누워 자식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요. 오늘도 행복하자라고요.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지난 날들은 이제 추억으로 남겼어요. 앞으로의 날들은 오롯이 저를 위해 살려고 해요.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인연들은 제게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이들이 있어 감사해요. 이제는 자식들과의 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변 친구들이 저를 다잡아줘요. 우리가 당신 가족이야. 말해주는 그들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못난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버타운에 왔지만 여기서 오히려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연을 끊고 싶었던 자식들 대신 이제는 마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거겠죠. 실버타운에 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있었어요. 태식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날은 비가 오는 흐린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어보니 태식이가 서 있더라고요. 태식이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에 방황하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태식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태식이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어요. 또 돈 때문에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식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비트코인을 완전히 끊었다고 해요. 새 직장도 구했대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태식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엄마, 이제 제 인생을 바로잡고 싶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엄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태식아, 너 말을 믿고 싶구나.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너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 그 후로 태식이는 정말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더라고요.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생기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태호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태호가 온 날은 햇살 좋은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만발한 실버타운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태호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태호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한 마음에 연락을 못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태호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회사 돈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다고 해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는데 쓰고 있대요. 힘들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있어요.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는 엄마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태호는 아이들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달에 손주들과 함께 오겠대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랫동안 못 봤던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눈물이 났어요. 태희는 좀 더 시간이 걸렸어요. 태희에게서 소식이 온 건 실버타운에 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때였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태희의 글씨체였죠.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태희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대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대요. 엄마,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던 제가 너무 미워요. 엄마는 항상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전 그걸 몰랐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태희의 솔직한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그동안 태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태희는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엄마, 이제 제 삶을 바로잡고 있어요. 새 직장도 구했고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엄마를 뵐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또다시 상처받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심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어요. 태식이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매주 모임에 참석하고 상담도 받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대요. 한 번은 태식이가 저를 모임에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깨달았어요. 동시에 태식이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엄마, 제가 술을 끊은 지 100일이 되었어요. 이 칩을 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태식이가 건네준 작은 칩을 받아들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작은 칩에 태식이의 노력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태호는 가족과 함께 주말마다 절 찾아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태호는 여전히 회사 빚을 갚고 있어요.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대견해요. 엄마, 제가 잘못한 걸 바로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봐 주세요. 태호의 그 말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태희는 새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했다고 해요. 한 번은 태희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손주들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태희는 제 앞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들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태희를 꼭 안아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이렇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걸 느껴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만은 않아요. 가끔은 옛날 일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다잡아요. 그래,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그들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태식이의 중독, 태호의 경제적 어려움, 태희의 이혼. 그들도 힘든 시간을 겪었던 거죠. 그걸 알게 되니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동시에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내가 너무 엄격했던 건 아닐까? 자식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게 됐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용서하긴 어려워요. 상처받은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도 저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고요. 엄마, 우리가 엄마께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제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려요. 서로에 대한 미움보다는 사랑이 커져가고 있어요. 이제는 자식들과 만날 때마다 서로를 껴안아요. 그 포옹 속에 우리의 아픔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그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치유하고 있다고 믿어요. 화해와 용서의 과정은 끝이 없는 여정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요. 오늘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하루를 보내자.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을 향해 우리 가족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실버타운에 온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엔 도망치듯 왔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이곳의 일상이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해요. 꽃과 나무들 사이를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이 참 좋아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워요. 박순자 할머니와는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몸이 부드러워졌어요. 운동 후에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도 좋고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재미있고 제 생각을 나누는 것도 즐거워요. 수요일마다 열리는 노래 교실도 빼놓을 수 없죠. 이영숙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노래를 배우며 스트레스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가끔은 무대에 올라 공연도 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는데 이제는 제법 자신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토요일마다는 실버타운에서 주최하는 나들이를 가요. 근처 공원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돼요. 지난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좋은 기회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삶은 없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실감나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태식이는 이제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최근에는 승진도 했대요. 얼마 전에는 제게 용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받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태호는 회사 빚을 거의 다 갚았대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래요. 이제는 아이들 교육비도 여유 있게 낼 수 있다고 해요. 태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느껴져요. 태희는 이혼 후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안정을 찾았어요. 새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대요. 얼마 전에는 태희가 쓴 수필이 잡지에 실렸다며 자랑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옛날 일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자식들과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 방식만 고집했는데 이제는 자식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들어요. 자식들도 제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요. 이제 와서 깨달은 건 가족이란 건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저도 자식들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실버타운에서의 경험과 자식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을 원망하기 전에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 보세요.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자식들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들도 자신만의 삶이 있답니다.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족이란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긴 여정이에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그럴 거란 법은 없어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날이 올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행복하자. 오늘도 감사하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과 감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